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격 수업 기간 동안 두 번째 들어야 되는 수업이고요. 지금 촬영하는 시점은 4월 21일 수요일 시간 보면 알죠? 5교시입니다. 선생님이 앞에 2, 3, 4교시를 3학년 수업을 하고 와가지고 지금 원래 이제 예정이 없었던 또 2학년 수업을 어쨌든 이렇게 또 찍고 있는 상황인데, 공교롭게 어제도 오늘도 이 검은색 옷들을 입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지신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일단 정부에 대해서 일단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들어오는 돈인 세입과 나가는 돈인 세출, 그러니까 정부 지출, 재정 지출, 이것들을 통해서 그 공익을 실현할 때 어떻게 자원비 배분을 하고 어떻게 소득 재분배를 하고 어떻게 경제 안정화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밖에 정부의 예산 짜는 과정 해가지고 그 재정에 대한 세입과 세출을 사전에 계획하는 것을 예산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일단 예산안을 짜면 국회에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행을 한 다음에 정부가 결산 그거를 일단 마감하고, 그 다음 감사원이 결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국회가 마지막으로 심사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기묘한 조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에서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를 우리 46조 교과서를 통해서 차근차근 한번 보면서 가려고 합니다. 가도록 합시다. 조세는 구분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요.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5번인데 4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뒤에 두 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국세, 지방세부터 한번 가보자. 자, 첫 번째로 세금의 분류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지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 조세를 징수하는 주체에 밑줄 쳐주시고, 조세를 누가 징수해 가느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이 되는데, 국세는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의 살림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조세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살림을 위해 지역 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조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누가 징수하느냐에 따라 징수 주체에 따라 나눠지는데, 국가에서 걷어가면 국세,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가면 지방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도 이 세금 내는 거 이제 내 월급 명세서에서 이 보게 되면은 국세가 꽤 많은 비율을 걷어가고요. 지방세,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가는 세금은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매달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선생님 지금 양수리 살고 있으니까 양평군에서 걷어가는 세금도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징수 주체를 누구에 가져가느냐에 따라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국세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내국세랑 관세로 나눠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세는 국경을 기준으로, 이번에는 어느 지역이라는 국경을 기준으로 이제 나눠진다는 건데요. 관세는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외국에 수출하여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이고, 관세를 제외한 국세는 모두 내국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 소리냐? 관세라는 것은 이제 외국의 물건을 우리나라로 들여올 때 우리가 매기는 세금이라는 뜻이에요. 이 관세가. 그러니까 내국세는 이 국민들, 내부에 있는 국민들한테 걷는 세금이라면, 관세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경에 따라서 안쪽에서 걷으면 내국세,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걷으면 관세. 근데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내국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도 그렇고 국세도 그렇고 다시 뭐랑 뭐로 나눠지냐면 보통세와 그 다음에 목적세로 나눠진대요. 여기도 보통세, 여기도 목적세. 근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오늘은 수업을 좀 많이 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선생님 목이 아플까요? 선생님 이제 수명이 다 하나봐요. 여러분들과 작년에 코로나 기간 동안 열심히 원격 수업을 했었고, 여러분들하고 열심히 즐거운 생활을 지냈었는데 이제 선생님 수명이 다 해가나 봅니다. 갑자기 찡하네요. 자, 조세를 징수하는 용도, 그러니까 어떠한 용도로 걷어가느냐에 따라서 나눠진다는 이야기고요. 그랬을 때
즉 보통세는 어떠한 목적이 없이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세는 조세의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일반적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내는 세금. 반면 목적세는 조세부가 목적에 따라 특정 지출 목적에 한정되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세는 뭐 여러 가지의 명목으로 걷어는 갑니다만 그거를 가지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건데, 목적세는 그 세금으로만 거두면 그건 그 용도로만 사용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보시면 교육세,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들 있대. 그래서 이러한 명목으로 이제 세금을 내게 되면 결국 그거는 그 용도에 맞게만 목적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이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세는 국세, 지방세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내국세, 관세로 나눠지고요. 보통세, 목적세로 나눠진다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냥 큰 그림이고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야. 그래서 네 번째, 직접세와 간접세에 가볼 수 있도록 합시다.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인 납세자와 조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어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은 우리 밑줄만 쳐주자. 직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 그리고 그 다음 줄에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에다 밑줄 쳐놓고,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내가 설명을 자세하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이런 별, 이런 거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직접세랑 간접세는 중요하기 때문에 별을 달아봤습니다. 직접세 그리고 간접세.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금을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들이 있을 거잖아. 그러면 직접세와 간접세를 구분하는 기준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걸 지금 교과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지에 따라서 나누어진대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지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가 나누어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직접세, 그러니까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면 직접세고, 그 다음에 일치하지 않으면 간접세다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면 이 납세자와 담세자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납세자, 실제로 이 국세청에서 이 세금을 걷어갈 때 그 사람 이름으로 탁 부과되는 걸 납세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납세자라고 하면은, 만약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하고 한 달 동안 학교에서 근무를 해서 월급을 받으면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낼 거 아니야? 그러면 납세자, 그 국세청에서도 양서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교사 박우진이라는 사람에게 납부를 하라고 딱 얘기가 나올 거고, 그리고 담세자가 뭐냐면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돈을 내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 직접세의 대표적인 소득세의 경우에는요, 이 납세자랑 담세자랑 일치합니다. 그래서 아니 양서고등학교 박우진 선생님 세금 내세요? 그러면 내가 세금 내야 되는구나 하고서 내 돈에서 주머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만, 처음부터 빠져나가는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내가 내는 세금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납세자랑 담세자가 일치. 아니 선생님, 납세자랑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게 어떤 거냐면 대표적으로 소비세예요. 이 소비세가 뭐냐고 하면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국세청 직원이야,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그 물건을 팔고 사가고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마트가 하나 있으면 A라는 손님, B라는 손님, C라는 손님, D라는 손님이 와서 물건을 사가겠지. 그럼 그 과정에서 너는 그 국세청에서 일하는 직원이 그 직원한테, 그러니까 직원이 아니라 그 가게 주인한테 세금을 내라고 할래? 아니면 소비자 한 명 한 명한테 세금을 내라고 할래? 납세자, 세금을 그 명의로 찍혀서 나오는 사람, 당신 세금 내세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편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 소비자 한 명 한 명을 다 쫓아다니면서 너 이번에 뭐 농민마트에서 뭐 샀지, 너 하나로마트에서 뭐 샀지, 너 무슨 감탄떡볶이에서 뭐 먹었지, 너 봄커피에서 뭐 먹었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그 마트 그 하나하나에 이번 달 얼만큼의 매출을 올리셨으니까 이만큼 세금을 내세요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편의가 있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납세자는 그 마트의 주인들로 국세청에서는 찍혀 나올 거야. 근데 실제로 소비를 한 거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결국 담세자, 그 세금을 실질적으로
사람은 소비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납세자, 실제로 국세청에서 이름이 찍혀서 나오는 사람과 담세자, 직접 그 세금을 돈으로 내는 사람이 서로 달라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고, 그게 이제 소비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직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로 주로 소득이나 재산에 부과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버는 돈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것에다가 세금을 매기면 그건 다 직접세가 해당이 된다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세는 담세 능력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지만 조세 저항이 더 크다. 이거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할게. 그 다음에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로 주로 소비 지출에 부과가 된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가는 것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간접세는 물가 상승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있고 소득이 적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를 부담하는 역진성 때문에 저소득층에 불리한 반면 조세 저항이 약하다 돼 있는데 이것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가보기 위해서 우리 프린트 7쪽에 밑에 가보시면 직접세와 간접세의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개념 프린트 7쪽 준비해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접세와 간접세의 차이점을 비교를 해봅시다. 거기 보시면 납세자와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서 서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직접세는 주로 소득이나 재산에 부과가 되고요. 간접세는 주로 소비 지출에 부과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렇게 한번 다시 써볼게. 이 직접세는 번돈 혹은 재산에 대해서 부과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소비 지출에 부과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납세자랑 담세자가 일치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냐면 조세 전가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선생님, 전가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조세가 전가되었다는 건 여기서 가는 얘기지. 왜냐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나한테 세금 내라고 탁 넘어왔지만 그게 내가 낼 세금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내야 될 세금이다 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결국 그 돈을 내가 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야 될 세금으로 국세청에서 나오지만 다른 사람이 내주는 거니까 내가 이 받은 이 권리, 그러니까 세금 내야 될 의무,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는 거지. 근데 얘는 불가능하다. 조세 전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 조세 저항도 높은 거예요. 조세 저항도 높다. 그러면 조세 저항이 높다는 표현은 여기 간접세랑 비교해서 설명해 보면 조금 더 쉬울 텐데, 얘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랑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 조세 전가는 가능할 거고 조세 전가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조세 저항이 낮대요. 그렇지만 물가 상승의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가보도록 합시다. 자, 직접세는요, 예를 들면 이건데, 여러분들, 소득에 따라서 이제 매번 세금 매겨지는 게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많이 벌 때는 우리나라 특히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으니까, 내가 많이 돈을 내면 그만큼 세금을 부담하는 금액도 많을 거야. 근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국가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세금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소득세를 그동안은 10%로만 세율을 매겼다가 20%를 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네 어떻게 되겠니? 이건 말도 안 돼! 말하면서 너네 막 다 들고 일어나지 않겠니? 그치? 그런 것처럼 이 직접세는요, 이 납세자랑 담세자가 일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이 그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게 내가 봤을 때는 가시적으로 그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효과가 확 느껴진다는 거야. 그래서 조세 저항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반면에 간접세 같은 경우에는 이 간접세 대표적인 사례가 부가가치세라고 우리 좀 이따 배울 건데, 부가가치세가 뭐냐면 여러분들 물건 사실 때 영수증 보시면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10%라는 이야기가 있을 거야. 그래서 어떠한 마트에서는 물건을 사실 때 그 이미 물건 가격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 10% 정도 세금 더 내는, 그러니까 물건 살 때 부가세는 저희 별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10%를 더 해서 얹어서 내는 경우들도 있었을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대표적인 소비 지출에 부과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인데, 이번에 세금을 좀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보자.
국가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좀 세금이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직접세를 안 건들고 간접세를 한번 건드려 보려고 해. 그래서 지금은 물건을 살 때 10%는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지만 그걸 한 20% 정도로 올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원래 얘들아 1,000원짜리 물건이었으면은 그냥 부가세 포함 안 된 거로 해보자. 100원이 부가세이라고 하면 1,100원에서 지금 마트에서 거래가 됐을 텐데 이제는 1,000원에다가 이 20%를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200원을 더해서 1,200원의 물가가 된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세금이 올라간 게 아니고 단지 물가가 상승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납세자랑 감세자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납세자 입장에서 너한테 20% 그러니까 소비 지출을 하게 되면 20%는 더 그러니까 10%였다 20%로 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왜 내가 내 하면서 또 조세 단가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걸 소비하는 사람이 그거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야. 이게 부가가치세율이 올라가서 더 내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그냥 물가가 상승된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지. 그래서 조세의 저항이 났다라는 이야기예요. 대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물가 상승의 우려가 있어서 역시 그것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일반적으로 비례세율이 적용된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일반적으로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요거 누진세와 비례세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지만 직접세는 주로 누구랑 짝꿍이냐면 누진세랑 짝꿍이고 그 다음에 간접세는 주로 누구랑 짝꿍이냐면 비례세랑 짝꿍이야.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직접세, 내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은요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1억을 버는 사람도 있으면 얘들아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굳이 10% 뜯어내서 10만 원을 할 바에는 1억 원 내는 사람이 1000만 원 말고 1010만 원 정도 더 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금도 부과되는 양이 많은 누진세가 적용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접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소비 지출에 부과가 된다며 그러니까 물건 가격의 딱 10%라고 하는 이런 부가가치세처럼 모든 그 상품에 대해서 동일한 세율로 적용이 되는 비례세율로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누진세율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되어 있죠.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요거에 대한 설명은 지난 시간에 해드렸습니다. 누진세를 적용하게 되면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니까 소득 재분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하지만 얘는 비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여지느냐면요. 조세 부담의 형평성이 낮아진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조세의 역질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세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우리 작년에 선생님하고 통사에서 배웠지만 이 정의가 실현된다는 여기서의 의미의 정의 실현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조금 세금에 대해서 적게 내고 좀 면제받고 그 다음에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내줌으로써 어느 정도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세금이 직접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간접세는요 조세 부담의 형평성이 낮다. 우리 형평성이라는 말을 어디서 썼냐면 좀 고르게 분배 뭐 이런 데서 썼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비례세를 적용하게 되면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이 누구나 똑같이 다 10%를 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진적이다. 역진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떼고 난 다음에 격차가 더 발생할 수 있다라는 뜻이야.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한 달에 10만 원 버는 사람 있고 좀 극단적인 예야. 1000만 원 버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1억 원 버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비례세로 세율을 10%씩 세금으로 내세요라고 이야기를 해봐. 그럼 얘 얼마 부담해? 10,000원 부담하지. 얘는 얼마 부담해? 100만 원 부담하지. 얘는 얼마 부담해? 그렇지, 1000만 원이 부담이 될 거야. 그러면 우리 알다시피 세금은 처분 가능 소득이 아니라 내 맘대로 상관하지 않고 뜯겨나가는 비소비 지출이잖아. 그러면 얘는 10만 원에서 10,000원 뜯겨서 9만 원.
얘는 900만 원. 그리고 얘는 9천만 원 이렇게 나눈다는 거거든요. 내가 굳이 이 사람들한테까지 이 사람은 또 많이 버는 거지. 이 사람한테까지 이렇게 10%를 떼내게 되면 얘들아 1억 원에서 10만 원의 차이는 990만 원. 9,990만 원. 근데 여기의 차이는 8,001만 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격차가 더 줄어드는 게 아니고 격차가 사실은 더 생길 수도 있다라는 뜻이 역진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정말 역진적이다의 뜻은 이 세금이 그러니까 이 적은 소득에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면 그건 역진적이라는 건데 이런 거야. 10만 원인 사람은 20% 내세요. 그 다음에 1억 원인 사람은 5% 내세요. 뭐 이런 게 진짜 역진세인데 이건 실질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세금이잖아. 그러니까 역진적이다랄까 역진성이라는 말을 여기서 쓰는 이유는 역진적이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세금을 굳이 이렇게 똑같은 비율로 이게 선생님 오늘따라 그렇게 말이 안 돼요. 왜 이럴까? 미안해. 굳이 이 사람들한테 동일한 세율로 뺏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오히려 격차는 더 벌어질 수가 있다는 뜻에서 조세가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세의 종류에는 소득세, 내 소득에 버는 거에 대해서 내는 소득세, 그리고 재산세,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내는 법인세도요, 이 직접세에 해당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부가가치세랑 개별소득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거 다 설명드렸고, 소득은 내 소득에 대해서 가져가는 거, 재산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세금, 법인세는 회사가 내는 세금, 그래서 가게가 내는 세금이 소득세, 기업이 내는 세금이 법인세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부가가치세 설명드렸지? 물건 사면서 10%씩 내야 되는 세금, 그리고 개별소득세인데 얘는 어디에 부과되는 세금이냐면 사치품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사치품 부가세.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건데 면세점 말고 그 명품관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엄청 비싼 물건을 사게 되면은 당연히 부가가치세도 10% 내야 되지만 추가적으로 이건 사치품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세금을 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세금이 또 붙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개별소비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개별소비세도 소비지출에 부과되는 거니까 간접세이긴 합니다만 재밌는 거 밑에 개별소비세의 경우에는 사치품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얘는 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직접세인데 이거는 개별소비세만이 가지고 있는 또 특성이기도 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금의 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중에 하나인 직접세와 간접세를 우리 지금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거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선생님 칠판 한번 지우고 올 테니까 그동안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잘 복습을 해서 근데 아마 선생님 끊고 갈 것 같아. 그래서 일시정지 해놓고 한번 샥 외운 다음에 바로 시작하면서 복습하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 복습 한번 해보고 갑시다. 자, 직접세랑 간접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얘네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된다고? 납세자랑 감세자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러면 납세자랑 감세자가 일치하면 무슨 세금? 직접세. 그리고 납세자랑 감세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간접세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로 뭐에 부과? 이쪽은 소득 재산에 부과, 이쪽은 소비 지출에 부과. 선생님이 왜 이럴까요? 피로 누적? 뭔지 모르겠어. 언어 감각 상실? 언어 능력 저하? 심각하게 오는 것 같아. 여러분들하고 수업하지 않아서 그러는 걸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주로 이 직접세는 뭐랑 짝꿍? 누진세랑 짝꿍. 그 다음에 간접세는 뭐랑 짝꿍? 비례세랑 짝꿍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득 재분배 효과는 어디가 크다? 직접세가 크고 그 다음에 간접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낮다. 그래서 조세 저항은 어디가 세다고? 직접세가 세고 그 다음에 조세 저항이 약하면 간접세. 그 대신 물가 상승의 우려가 있는 것도 간접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세금을 내고 났더니 오히려 차이가 더 벌어졌다. 이런 게 어디? 간접세.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 직접세. 그 다음에
조세 전가가 가능한 거. 간접세, 조세 전가가 일어나지 않는 게 직접세. 그러면 직접세에 들어가는 세 가지가 뭐가 있었지?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그 다음에 간접세에 들어가는 두 가지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근데 개별소비세는 어떤 특징을 또 갖는다고? 사치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싼 돈을 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소득 재무의 효과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건 직접세, 그 다음에 조세 형평성이 낮은 거 간접세도 있었습니다. 8쪽에 우리 직접세 간접세 내용 좀 정리한 게 있어서 그것만 읽고 갈게. 납세자는 세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사람, 진짜 실제 자기 명의로 내는 사람. 담세자는 부과된 세금을 자기의 소득 또는 재산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 내 주머니에서 내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소득세, 소득에 대한 세금, 법인세,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서비스가 생산 및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만들어내는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그러니까 뭔가 기업이 판매하는 과정 속에서 다 부과되는 세금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 입장하는 행위로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행위 등에 대해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 귀금속이나 고급시계와 같은 사치품 등에 주로 부과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조세 부담의 역질성, 소득이 적은 사람이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 소득에 비하여 더 높은 비율의 세금에 적용받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상품을 구입하여 동일한 세액을 부담하더라도 소득 대비 세액의 비율은 소득이 적은 사람이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 더 크기 때문에 불리해진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런 의미야. 아까 예시처럼 10만원, 1000만원, 1억 버는 사람이 있는데 둘이 똑같이, 셋 다 똑같이 포카칩을 샀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포카칩이 1000원이야 세금이. 얘는 10만원, 1000만원, 1억인데 포카칩 1000원이 있다 보니까 포카칩 말고 만원짜리 뭐가 있을까? 맥도날드 세트도 비싼데 만원짜리 피자 한 판을 먹었고 부가가치세를 1000원씩 낸다고 해보자. 그러면 10만원 내는 사람은 1000, 10만원 분의 1000과 그 다음에 1억 분의 1000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숫자가 여기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은 같은 세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훨씬 더 자기 소득에서 큰 부담을 지는 거고, 이 사람은 굉장히 조금만 부담을 하는 거니까 오히려 이쪽이 더 불리하다. 다시 말해, 동일하게 세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버는 사람들이 비율상으로 봤을 때 더 많이 낸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불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역진적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또 종이 칠 것 같으니까 끝나고 잠깐 또 여기서 끊었다가 이제 우리 다음 이야기인 그 비례세, 누진세로 가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누진세, 비례세에 대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6쪽의 밑에 가보시고요. 거기 보시면 일단 중요한 공식이 하나 있어서 그것도 한번 밑줄 쳐보면서 갈게요. 과세표준은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격, 수량, 용량 등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고, 밑줄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결정된다. 여기다 밑줄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계에서 중요한 공식을 꼽아내라 이야기를 하면은 당연히 소득은 소비 더하기 저축, 소득 빼기 비소비 지출은 처분 가능 소득,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기업의 입장에서 중요한 공식을 대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유는 뭐에서 뭘 뺀 거?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거. 그러면 정부의 입장에서 중요한 공식은요, 이거야. 세액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게 세계가 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되게 쉬워. 그냥 말만 이렇게 써서 그래. 뭐냐면 예를 들어 소득세. 그러면 너네 결국 소득세는 어디다가 부과하는 거야, 세금을? 소득에 부과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과세표준이 소금을 들이대겠죠. 근데 그 사람이 내야 되는 소금이 있을 거 아니고 세금이 있을 거야. 그랬을 때 결국에는 그 소득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20%를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럼 이 20%는 결국 0.2잖아. 그러면 소득에다가 0.2를 곱하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내야 될 소득액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2천만 원을 한 달에 번다고 해봅시다.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숫자죠. 그리고 나는 그 소득세에 대해서 25%를 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4분의 1, 0.25가 되겠지. 그러면 결국에는
내야 되는 세금 얼마? 500만 원. 이렇게 잡힌다는 거야. 전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치? 근데 이제 우리 아까 배웠던 것처럼 간접세처럼 부가가치세라고 해보자. 그러면 결국 부가가치세는요, 어떠한 물건을 사더라도 10%로 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 가격에 10%는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4,000원이다. 그러면 0.1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400원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선배들이 선생님한테 많이 질문했던 게 선생님 그러면 이 4,400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4,000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요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이게 가게마다 달라. 이게 가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가게는 애시당 그러니까 대부분이 근데 그렇죠. 대부분이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물건 가격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가다가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이제 이런 집들은 이제 4,400원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실 내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금 영수증이란 거 알죠? 그 현금 영수증을요 반드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 왜냐면 이 카드로 결제를 하면은 어차피 카드사에 이 정보가 흘러가기 때문에 이 판매하는 사람이 지금 얼만큼 물건을 팔았고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가 다 신고가 되거든. 근데 현금으로 거래를 하면 이게 다른 사람들이 모르면 그냥 이거는 내가 없는 셈 치고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다시 말해 소득을 신고할 때 그거는 그냥 뭐 나 몰라라 이렇게 신고할 수가 있거든. 근데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이 사람이 그만큼 돈을 벌었다라는 게 정부에 신고가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물건 살 때 현금으로 사면 더 싸게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이런 이유거든. 근데 뭐 지금의 그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그 사람이 세금을 좀 적게 내면 다른 사람들이 또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사회생활 하실 때 좀 현금 영수증은 잘 챙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나중에 하시다 보면은 그런 현금 영수증 끄는 걸 가지고 또 연말정산에서 혜택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부도 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금 영수증을 웬만하면 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소득세는 소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율을 결정하고 부가가치세는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그럴 때 이 세율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거기 보시면 소득세는 밑줄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 그리고 누진세율 이렇게 쳐주시고요. 그 다다음 줄에 밑줄 과세표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 밑줄 쳐주시고 비례세율 형광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밑줄 누진세율은 주로 소득세, 재산세 등 직접세를 부과할 때 적용되고 비례세율은 주로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를 부과할 때 적용된다. 그래서 선생님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누진세는 직접세랑 친구고 그 다음에 비례세는 간접세랑 친구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세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누진세 그리고 비례세 그리고 역진세로 나눠진다. 이거 개념 잡고 누진세 8쪽을 맞출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는요 이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진대요. 그래서 누진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과세 대상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과세 표준이지. 그래서 과세 표준, 과세 대상 금액 약간 다른 개념이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커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례세는 과세 표준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올라가도 세율은 일정한 시비례세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역진세는 과세 표준이 올라가면 과세 대상 금액이 올라가면 세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효과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누진세를 많이 내린다며 소득세.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리 한 달에 10만 원 버는 사람이 있고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고 1억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당신은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건 좀 그러니까 1%만 내세요. 1,000원인 사람은 10% 내세요. 1억인 사람은 30% 내세요. 이런 식으로 이 대상 금액,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도 같이 커지는 것이 누진세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비례세는 이런 거와 전혀 관계없이 똑같이 모두가 다 10%씩 낼 수 있도록 합시다. 10%, 10%, 10% 이렇게 동일한 세율로 적용되면 그건 비례세. 그 다음에 역진세는 오히려 여기 10% 부과했다가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5%, 3% 이렇게 내려가는 세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단 역진세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요. 요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과세 대상 증가 속도보다 세계의 증가 속도가 크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그 누진세는 과세 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커진다며. 그럼 봐봐야 된다. 과세 표준이 커져. 근데 세율도 같이 커지지. 그치? 그러면 과세 대상 금액, 과세 표준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액은 더 어떻게 되겠니? 더 큰 속도로 커지게 될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 증가 속도보다 세액의 증가 속도가 더 크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증가 속도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좀 헷갈릴 것 같은데, 물리하는 친구들 변화율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과세 대상 속도가,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지는 속도보다, 커지는 이 변화율보다 이 세액이 커지는 속도가 훨씬 더 크게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례세는 얘들아, 과세 표준은 커져도 세율이 그대로래네. 그러면 과세 표준,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세액도 동일한 수준으로 커진다. 그게 이제 비례세의 특징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 거기 46쪽에 나오는데요. 46쪽에 나오시는데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리고 얘들아, 경제는 항상 이 그래프의 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래서 여기 이제 과세 대상 금액이고 여기가 세율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만약에 과세 대상 금액이 커져도 세율이 그대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된다더라. 그럼 얘는 무슨 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비례세. 근데 이번에는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같이 커진대. 그럼 얘는 무슨 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누진세가 되는 거지. 세율이 계속 커지는 거니까. 그리고 역진세는 옛날에 컸다가 오히려 내려갈수록 작아지는 모습. 그래서 요게 역진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선생님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그래프랑 좀 비교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과세 대상 금액이 있고, 과세 대상 금액이 있고, 세액이 있다고 해보자. 잘 봐봐. 아까 이 둘의 차이가, 누진세는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지는 것보다 세액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크대요. 그러면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색깔을 맞추도록 할게. 이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세액도 커지다가 더 커지는 거잖아. 이렇게 그려진다. 이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비례세는요, 과세 대상 금액이 커져도 세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얘가 커지는 속도랑 얘가 커지는 속도가 같이 커진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y는 x 그래프로 나타난다. 이게 비례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진세 같은 경우도 커지긴 커지겠지만 점차적으로 이 세액이 줄어들겠지, 내는 세금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역진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내가 이 그래프를 잘 그려보려고 했냐면, 봐봐야 되나? 세율 입장에서 커지는 게 누진세야. 그치? 근데 세액 입장에서는 이렇게 커지는 게 비례세야. 그러면 내가 이 축을 다 가리고 그냥 딱 세금에 대해서 이런 그래프만 그려준다고 해서 비례세, 누진세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지. 정확하게 축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지금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친구들이 이거 생각했을걸? 선생님 꼭 누진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그려줘도 되지 않아요? 뭐가 있을까? 이렇게 그려줘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나 과세 대상 금액이 커졌을 때 세율도 커지기만 하면, 지금 커지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면 다 누진세 그래프야. 알겠지?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비교할 때 이런 모양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율 그래프와 세액 그래프가 서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이해되셨어요?
어려운 파트야. 오늘이 좀 어려운 파트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다시 한번 꼭 여러분들이 이 강의 들어주시고, 그리고 질문 있으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율 적용에 다양한 그래프적 이해가 있는데 요 4개 그래프 봐봐. 변경 전은 무슨 세였다가 변경 후에 무슨 세로 바뀌었다 라는 걸요, 여러분들이 한번 2강 끝나고 어차피 우리 복습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채워봐 주세요. 그래서 3강 시작할 때 뭐 내가 바로 물어볼게. 얘들아, 첫 번째 그래프 무슨 세에서 무슨 세로 바뀌었지? 이렇게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채워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8쪽에 우리나라의 누진세 적용 방식까지 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소득에 대해서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저는 누진세를 적용을 하는데 이 누진세를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2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단순 누진세율이고요. 단순 누진세율. 그 다음에 2번째는 초과 누진세율. 이렇게 있어요. 이건 누진세에 다시 이 적용되는 방식이에요. 단순 누진세율이 있고 초과 누진세율이 있는데 봅시다. 누진세의 계산 방법은 단순 누진세율과 초과 누진세율의 2가지가 있는데, 이 중 단순 누진세율은 각 과세표준 단계에 인접한 과세대상 소득 간에는 세후소득이 역전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누진세는 초과 누진세율의 방식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는 그 표가 우리나라의 실제 소득세 부과 세금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요 방식대로 이제 세금을 떼가거든. 그래서 만약에 1년에 이 사람의 소득을 받더니 1200만 원을 냈대. 그래서 1200만 원 이하인 사람들한테는 6%를 떼가고요. 그 다음에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15%를 떼가고요. 그 다음에 4600에서 8800 사이로 벌면은 24%를 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차피 이 위로 뭐 선생님이 아직 버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이 단순 누진세율은 말 그대로 내가 버는 구간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 건데, 그럼 이런 거지. 선생님이 1년에 그 소득을 계산을 해봤더니 1199만 원을 벌어. 그러면 나는 얼마의 세금을 내는데? 6% 내는데. 그치? 근데 만약에 내가 1201만 원을 벌어. 그러면 나는 얼마큼 세금을 내는데? 그렇지, 15% 내면 되는데, 여기서 너네가 지금 약간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만약에 선생님이 1200을 본다고 해봐. 그러면 나한테 6%의 세율이 부과되는 거잖아. 0.6. 그럼 선생님이 계산해봤거든. 72만 원을 나는 세금을 내는데, 그러면 1200만 원에서 72만 원 세금을 내는 거니까 내 세후 소득은 얼마가 되니? 1128만 원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뭐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1201만 원을 벌게 됐어. 1년에 1201만 원을 벌게 됐어. 그러면 당신은 우리 소득세 구간에 있어서 무조건 15%를 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1201만 원에 15니까 1500원이 되려나? 잠깐만, 미안해. 1200에 대해서 1200에 15면 여러분 있었으면 바로 계산이 될 텐데, 그치? 18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돼. 그러니까 대략 180만 원을 해보자. 만 원에 대한 15도 있어요. 야, 내가 소득을 어쩌다 보니 진짜 1만 원을 더 벌었을 뿐인데 내가 세금을 72만 원이 아니라 180만 원을 내. 그러고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이 세후 소득을 받더니 얼마야? 1200에서 180, 1020만 원. 아니, 고작 내가 1만 원 소득을 더 벌었다고 세금을 이렇게 더 내고 내 세후소득을 저렇게 더 깎인다고 불합리하지 않니?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단순 누진세율을 쓰지 않고요, 초과 누진세율을 쓰는데 이거야. 만약에 내가 1201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1200만 원까지는 72만 원을 쳐주고요. 그 다음에 초과되는 금액 만 원이지. 이 만 원에 대해서만 0.15를 부과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데, 만약에 선생님이 1년에 3천만 원을 번다고 해봐. 그러면 내 소득세는요, 1200만 원에 대해서까지는 0.06%의 소득세를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1800만 원. 1800만 원. 나머지 3000에서 1200, 1800만 원에 대해서만 0.15%를 부과를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예제 하나 보시면,
위 종합소득세율표에 따라 과세 표준이 5천만 원인 사람의 종합소득세액을 구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5천만 원 버는 사람 1년에 얼마나의 소득세를 내느냐라고 계산을 해보면 1,200만 원에 대해서는 얼만큼만 낸다? 6%만 낸다. 그래서 얘에 대해서 0.0. 그 다음에 1200부터 4600 구간에 대해서는 이 15%를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1200에서 4600 구간에 들어가는 돈이 아마 3400만 원일 거야.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15%를 내고요. 그 다음에 4600에서 초과되는 부분인 5000에서 9600 대 400에 대해서는 0.24%를 부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산하시면요, 얘 70이 나올 거고 얘 아마 180인가 나올 거예요. 미안합니다. 510입니다. 그 다음에 400에서 0.24 계산하면 96일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에 1년 동안 세금을 내냐라고 보여지냐면 582 더하기 96이니까 678만 원이 1년 내야 되는 소득세액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단순 누진세율, 그 구간은 통째로 다 거기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초과 누진세 구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우리가 다 알아야 될 개념들은 이제 다 배웠어요. 2강까지에 걸쳐서. 그래서 다음 세 번째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요, 우리 일단 그래프 보고 다 맞춰보고, 그 다음에 47, 48, 49 교과서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문제 프린트에서 좀 어려웠을 법한 문제들이 몇 개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풀면서 수업을 마무리할 테니까요, 일단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정부의 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고 계속해서 시험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선생님은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고 나니 비록 너희들은 없었지만 인강으로 찍었지만 그래도 힘이 좀 났네요.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세 번째 시간에 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바로 연달아서 들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3강에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안녕.